막스는 1818년에 태어났어요. 그 1818년에 어디서 태어났어요? 트리오에서. 이제 제가 우리 살던 집에서 여권 학교에 입학 허가증을 못 받아가 우야도 뭐 트리오 대학은 막 준다 해가 그래가지고 트리오 대학 갔더니 주위에서 전부 막스 고향이라서 가는 거냐고. 거의 막스 고향이었냐고. 그랬는데 김지우 선배님하고 있었던 데가 트리오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대학가가 원래는 이제 법학 전공이었는데 공부를 주로 한 게 이제 철학, 역사 뭐 이런 걸 주로 공부를 했대요. 그 대학 졸업하고 박사 논문 받고 교수 학교에는 이제 자리를 못 붙이고 이러면서 1842년부터 1843년에 사이에 라인 신문이라는 데 이제 주필을 해요. 라인 신문이라고 이제 신문에 그 주필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일간지인데 쾰런에서 발행된 일간지라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막스가 써놓은 걸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철학이나 이런 쪽에 이제 몰두를 해 있었다면 여기서 처음으로 그 물질적 이해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곤혹스러움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문 주필을 하다 보니 그 당시 시사적인 문제들 거기에 이제 목재 절도, 뭐 토지 분할, 자유무역, 보호관세 뭐 그런 이 논쟁들이 막 벌어지고 이러니까 신문에서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게 이제 절실하게 다가왔다는 거겠죠. 물질적 이해관계 간에 이야기해야 하는 곤혹스러움을 당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경제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경제학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중간에 이게 잘은 모르지만 유럽 갔을 때 굉장히 크게 각인시키는 연도가 1789년 프랑스 혁명. 예. 그리고 1848년 예. 혁명이 그리고 독일에서는 1848년 혁명을 크게 그러니까 미대에서도 그 혁명을 위한 기념비를 조각반 애들이 프로젝트로 작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자유에게 주는 기념비 뭐 이걸 이제 조각 프로젝트로 그러면서 이제 1848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얘기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문외한으로 이해할 때 프랑스 혁명은 앙시엔 레짐을 무너뜨리고 시민 혁명의 이제 출발점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우여곡절이 나폴레옹도 나고 나폴레옹 3세도 나고 막 이러다가 1948년에 와서는 1848년.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그 사이에 경제관계나 이런 거에서도 시민들 부르주아지의 입장이나 권한이나 소유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큰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스도 물질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1848년도 혁명에서 그것도 뭐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독일 뭐 어떤 법 제정의 기초가 되고 뭐 이랬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이 사이에 결정적인 어떤 얘기하려는 소유관계나 사회 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런 거죠. 1848년 혁명은 이제 루카치 할 때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루카치 문학론에서 거의 결정적인 분기점이거든요. 1848년 이전과 이후로 딱 나눠요. 이제 최초의 두 번째 세계혁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 듣는 게 1848년 혁명이거든요. 그 1789년 혁명이 첫 번째 세계혁명이 세계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1848년 혁명이 두 번째 세계혁명이다 할 정도로 유럽 각국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쳤고, 그 다음에 계급적 관계, 계급적 대립 관계가 바뀌어요. 그 루카치식이나
막스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건 이제 1848년에 대해서는 루카치를 다룰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게 이전에는 계속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죠. 그래 1848년 이후에는 정착이 돼요.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이 되는데 1789년부터 1848년까지는 거의 격변기예요. 시대가 자본주의가 이렇게 막 형성되며 구축되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갈래의 움직임들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위대한 갈등의 시기였거든요. 이 1848년까지는 그 와중에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혁명적 사고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전부도 이제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막스도 있었던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이전에는 주로 철학이나 이런 쪽으로 사유를 해서 나아갔다면,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론적 과제로 대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다, 뭐 그 정도의 의미겠고, 경제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신문이 폐간을 당해요. 그때 이제 파리로 가거든요. 43년에 그 말에인가 파리로 가서 1844년에 막스 자신이 정치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막스 자신이 하는 말을 보면 정치경제학 연구를 파리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경제학 연구를 시작을 한 거죠. 1844년에. 거기서 나온 게 경제학 철학 수고 가는 글이에요. 여기 이제 1844년에 파리에서 쓰였다고 파리 수고 가기도 하고 1844년에 쓰였다고 1844 수고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불리는데, 이거는 그때 발표된 게 아니라 그냥 막 써놨어요. 초판도 1판도 썼다가 또 고치가 썼다가 또 고쳐 썼다가 이런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루카치가 1930년에 모스크바의 막스 엥겔스, 그 당시에는 1930, 그 전에 막스 엥겔스 연구소였는데 1930년에 이름을 바꿔요. 막스 엥겔스 렌닌 연구소로 좀 이름을. 거기에 루카치가 있으면서 그 연구소에서 한 작업이 메가 작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막스 엥겔스 계산할 때 아우스갑의 작업을, 그게 9메가 작업이에요. 그게 이제 중간에 중도로 폐기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1차 메가 작업이었고, 그건 실패로 끝나고, 나중에 이제 동독이나 중심이 돼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제 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동독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가 다시 이제 서독 출신, 유럽, 독일 전체 학자들하고 유럽의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해서 지금 완간이 됐는지 완간하고 있는 중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메가 전집 번역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계획을 해서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메가를 가지고 번역을 하려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이제 1932년에 발간이 돼요.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책은 최초의 그 막스의 경제학 연구의 흔적이 이제 담긴 거죠. 근데 이거 제목도 당연히 막스가 붙인 게 아니라 발굴해서 책으로 발간할 때 그 발간 작업에 루카치도 했다 그랬잖아요. 루카치가 이제 전문가니까 막 부식된 글자들 껴 맞추고 뭐 이런 작업을 루카치도 이제 관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 경제학 이야기가 있고 국민경제학 비판이 있고 뒤에 소외니 해겔이니 변정법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이것도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맞는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경제학하고 철학적인 게 섞였다고 경제학, 철학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수고, 손으로 직접 써 또는 초고라고도 번역을 해요. 경제학, 철학,
초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경제학적인 거하고 철학적인 게 섞여 있다고 에코노미sch philosophische Manuskript거든요. 가운데 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운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를 우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필로소피스의 마뉴스크립트면 예. 그냥 이렇게 경제학, 철학으로 번역하진 않잖아요. 경영사인데. 그래 이제 다른 식으로 보면 경제적 현상에 철학적 연구를 한 거예요. 이 경제학과 철학이 같이 있다가 아니라 경제학적 탐구와 철학적 탐구가 같이 있다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경제 철학에 가깝게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철학 수고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이제 독일의 일반적 표기로 하면 경제 철학이 맞죠. 우리말로 하면 경제적 철학적인 수고 이런 식이니까 경제 철학이 맞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나 다 이제 경제학 철학 수고가 정착이 돼 버렸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편집한 사람들이 32년 책을 발간할 때 이 제목을 붙인 게 어떤 의도에서 붙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마뉴스크립트 그러니까 에코노미스의 필로소피스의 마뉴스크립트는 32년에 그거 메가를 만들던 사람들이 붙인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 막스가 적어놓은 제목이 아니고 막스의 글을 발굴을 했어요. 그 발굴에 이렇게 이제 책을 내면서 제목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의 성격에 맞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붙인 제목이 에코노미스che philosophische Manuskript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는 경제학 철학 수고 아니면 경제학 철학 초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이게 이제 3번 번역이 됐는데 옛날에 이론과 실정에서 김태경 씨라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번역을 처음 했었고 80년대. 그다음 막스 엥겔스 저작 선집 박종철 출판사에서 그 작업을 다 총괄해서 했던 체이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번역한 게 있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놓은 게 강유원 씨가 이제 번역한 게 있는데, 전부 다 경제학 철학 수고나 경제학 철학 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경제학 철학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의문은 저한테 좀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 나눠준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하고 많이 함께 얘기들이 아니요, 이제 내용은 예, 다르죠. 완전히 예.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국민경제학 비판이 앞에 있고 마찬가지로 그 이제 임금, 자본 뭐 이런 게 지대 있고 소외된 노동, 사유재산, 해결 변증법과 철학 일반에 대한 비판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노동, 자본, 임금, 지대, 사유재산 뭐 이런 문제 다루고 거기에 노동을 다루미 노동의 소외된 노동을 다루고 여기에 이제 해결 변증법을 다루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공산주의 문제도 다루고 뭐 이런 주제들이 들어가 있는 글들이에요. 근데 조금 좀 난감한 대목들이 있어요. 난감한 대목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루카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으로 왔던 책이에요. 그 막스 엥겔스 레닌 연구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런 거를 본 거예요. 그 전에 루카치도 20년대 역사와 계급의식 이후에 20년대 중후반감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바뀌었는데 이 근본적으로 역사와 계급의식의 철학적 기초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까지는 아직 개안이 안 됐나 봐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고 부분은 자기 비판을 해나가는데
철학적 토대를 확 바꿔야 된다까지는 못 나갔는데 이 책을 딱 보고 완전히 이게 역사 개혁의식의 철학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안목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지는 진짜로 새로운 막스를 새롭게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 된 책이 이 책이다 할 정도로 이 책이 루카치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책이에요. 이거는 뭐 계속 군데 말들은 이렇게 쫙 루카치한테는 계속 뭐 말년까지 다 인용이 되고 하는데 그 이제 이건 너무나 이제 상투적인 말인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막시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뒤에 막 논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요. 이때는 이미 이제 그 막스는 거의 공산주의자에 가까워졌을 때거나 아니면 이미 파리 가서 공산주의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까워졌을 때요. 공산단선은요, 제1차 공산단선은 언제예요? 파리에서. 아니요. 거기 이제 그건 차례대로, 그건 1848년요. 거기 혁명 직전에 써가지고 혁명 이후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이 글을 넣으면서 이게 이제 이 글이 이건 이제 초기 막스의 이제 대표적인 글로 이야기를 해요. 이 글하고 그 이전의 글, 뭐 해결 법적 비판 소설이나 뭐 이런 거나 뭐 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독일 이데올로기까지도 초기로 넣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분기점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근데 정확하게 이제 초기에 꼽는 대표적인 저작이 이 책이에요. 경제학 철학수고 이 초기에 막스는 소연이 뭐 이렇게 잡고 인간의 본질, 유적 본질, 뭐 유적 존재 이런 개념들을 쓰거든요. 이 헤겔과 포여바흐에서 아직 못 벗어난 막스예요. 아직 진짜 막스가 아니야. 진짜 막스가 아니고 자본의 막스, 과학적 사회주의의 막스, 이 막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막스하고 후기 경제학 저작을 썼던 막스하고는 인식론적 단절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알투세리안들이에요. 알투세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초기 막스와 후기 막스를 갈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스의 사유의 발전 과정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서구 막시스트들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책으로 왔어요. 중요한 책은 서구 막시즘 중에 한쪽이 이제 휴머니즘적인 막시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쪽 알투세리안 같으면 인간주의적 막시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결적이고 포에르바적인 걸 못 벗어난 사고 틀 속에 있다라고 보는데 루카치 같은 경우가 오히려 휴머니즘적인 막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쪽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막스주의를 이렇게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외 같은 개념,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막시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설정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알투세나 알투세리안들처럼 그렇게 급격한 단절을 잘 설정을 안 해요. 그 초기 막스와 후기 막스가 물론 막스는 생각이 변해요. 막스도 생각이 변하는데 그 핵심적 문제의식은 쭉 연속성이 있다고 봐요.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와 후기를 딱 갈라보는 거는 막스를 오히려 왜곡돼 이해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또 이론적 입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루카치 같은 입장이에요. 루카치가 존재론을 쓸 때도. 근데 전기와 후기를 어디서 달라요? 거의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책하고요. 그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가 그 분기점 정도로 이렇게 보통 보기도 하고 독일 이데올로기까지도 그 독일 이데올로기가 이제 섞여 있는 걸로 많이 봐요. 그게 몇 년인데요? 그게 45년인지 45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은 후기에 예. 들어갔네요. 그 이게 다른 개념들이 나와요. 그 개념들이 이제 다른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문성원 씨 강의록에도 나오지만 소외 이야기하면서 인간적 본질로부터의 소외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경제학 철학 수업 같은 데 보면 유적 존재 어떤 유적 본질로부터의 소외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요. 그 인간적 본질, 유적 존재, 유적 본질 뭐 이런 표현들이 그 유적 본질 이거는 포열바적인 표현이 포열바가 이제 유적 본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가tumswesen이라는 그 포열바의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고 이거는 마치 인간이라는 인간유의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체가 뭔가 이제 초역사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45년에 뭐가 쓰여진 독일 이데올로기하고 같은 무렵에 쓰여진 게 포여바에 관한 테제라는 게 있어요. 포여바에 관한 테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6번 테제가 그런 식이에요. 인간의 본질이란 인간적 본질 또는 인간의 본질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인간의 본질이란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이다 그러거든요. 사회적 인간의 본질한 게 뭐가 실체적이고 초역사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거의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인간의 본질, 유적 본질 뭐 이런 거 말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쓰여졌던 포여바이트라는 테제에서 그런 식으로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철학 수고를 그런 식으로 이제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독해하는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무렵에 쓰인 독일 이데올로기도 이런 시각, 거기에서 이제 뭐 교통관계, 케어스페헬트니스나 뭐 이런 개념들, 그 전에 안 들어갔던 개념들이 이제 쓰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후기까지 쭉 이어지는, 그게 이제 생산관계로 변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래 보는 입장이 있고, 루카치 같은 경우는, 그래, 맞다. 이게 영향이 받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 농도나 막스가 막스 고유의 언어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점점 더 심화된 거 이거는 얼마든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질적 단절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식으로 막스를 이야기해서 마치 초기와 후기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만리장성이 있는 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 나오는 유, 가퉁이나 가퉁사인, 가퉁스베젠 이런 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루카치한테 가퉁이라는 거는 거의 포이르바에 가는 태제에 나온 그 인간적 본질이라고 하고 쓰인 그거와 거의 같은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단적으로 소외라는 것도 엔트프렘둥이라는 이것도 이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렇다고 뒤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후기 막스에서도 소외라는 거는 나오거든요.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소외가 엔트프렘둥이에요? 예. 그 이제 그래 이제
전혀 모르실 것 같아가 그걸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을 미리 읽자하는 게 이런 개념들에 좀 익숙해지자고 독일어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된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말 번역본을 봐도 아 이게 그거구나 하면 알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복잡한 텍스트예요. 복잡한 텍스트인데 그 루카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새로운 출발점, 역사개혁의식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준 책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한 책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뭐를 내세웠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사물하잖아요. 페어딩링. 근데 이거는 이런 책 읽기도 전에 지가 중요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개진을 한 거예요. 중요하게 개진을 했는데 그 문제의식하고 소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소외의 자본주의적 형태가 어쩌면 사물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쥐가 생각을 했던 거가 그 발상이 이 경제학 철학책을 딱 읽으니까 확인되는 바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게 완전히 그 사회주의권에서는 배척이 된 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쥐가 완전히 엄한 소리는 안 했다 하는 그런 그 공개적으로 말은 안 했겠지만 느낌도 가졌을 것 같아요. 페어딩은 루카치가 만들어낸 말인가요? 아니요. 거의 뭐 헤겔도 썼고 그 막스도 썼어요. 근데 중요하게 쓴 말이 아니에요. Verdienung, Versachlichung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중요하게 쓴 말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 개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루카치는. 그게 이제 루카치의 사물화로 이제 핵심적 이론을 만든 사람이 루카치인데 그 발상들이 이 막스의 소외론하고 통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루카치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의미 있는 책이다. 뭐 그런 정도로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제 44년에 이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18년생이면 44년에 26살이에요.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문제하고 경제학 연구를 해요. 그 15년 정도를 이 경제학 철학 수고를 쓰고 난 뒤 한 15년 정도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경제 이론의 어떤 기초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모은 자료들을 이제 체계화해서 책을 낼 생각을 해요. 그래서 6권의 책을 이제 낼 생각을 하거든요. 1958년에 지가 쭉 작업할 거를 6권의 책으로 1권이 자본, 뭐 2권이 토지 소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정치경제학 비판료의 뒤에 편집자 줄을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다 소개된 거 이렇게 그냥 네이버만 쳐보셔도 다 나와요. 요새는 이 정치경제학 비판료 하면 그 사전에 네이버의 철학 사전 거기에 쫙 이 책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고 편집자 줄 이런 게 다 이제 번역대가 소개되어 있어 이제 좀 더 자세히 하시려면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6권으로 내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 1권 자본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집필을 시작을 해요. 집필을 시작을 해서 1857년 8월부터 1858년 6월까지 이렇게 쭉 집필을 해요. 집필을 했는데 이 집필이 이 출판을 염두에 둔 집필은 아니고, 하여간 이 출판 아마 이것도 일종의 초고식으로 썼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따듬어서 내기 전에 이제 써본 거겠죠.
지금 출판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1939년에 발간이 돼요. 요거가 1857년 8월부터 1858년 6월까지 쓴 이 경제학 연구의 그 1차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5년간에 걸친 경제 문제와 경제학 연구의 1차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이 1939년 1부가 발간이 되고 1941년에 2부가 두 권으로 이렇게 소련에서 발간이 돼요. 이게 그 유명한 그룬트리스예요. 이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옛날에 요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정치 경제학 비판 강요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독일어 제목은 그룬트리시. 그래서 이거 줄여서 그룬트리시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룬트리시의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이렇거든요. 그룬트리시라고 우리말로는 요강으로 보통 번역을 해요. 요강이라는 말은 기본이 되는 줄거리, 골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이 줄기를 적어놓은 책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책에 아인라이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서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인라이퉁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 서사시 뭐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역사적 유년기 운운하는 거기 나와요. 거기 이제 그리스 서사시와 예술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작품들이 어느 날까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모범이자 향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귀절이 있거든요. 여기 요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 서설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루카치가 막스 앵겔스의 문학예술론을 개진할 때 항상 이 일종의 화두가 되는 그런 텍스트예요. 그걸 지금 이제 저 책 제일 마지막 장이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마지막 장이 그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 서설의 그 부분에 대한 루카치식 해석이라면 어떻게 가능할까? 그걸 이제 해본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예술이 그 사회의 조건에서 조건지어진다면 사회가 더 발전하고 생산관계가 발전되었으면 상부구조인 예술도 더 발전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보다도 훨씬 경제 구조에 있어서 취약했던 그리스에서는 서사시라는 모범적인 예술 형태가 나왔는데 자본주의가 된 상태에서도 아직 그보다도 못한 예술들만 나온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방금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개념으로 표현을 한 게 불균등 발전론이에요. 불균등 발전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미성숙한 그런 역사적 단계의 예술적 산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예술적 향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이제 그것도 미학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길래?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술 작품론으로 들어가야 될 수가 있고, 예술의 원리 문제로 들어가야 될 수가 있고, 수용의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이제 계속 막스가 답을 내는 건 아닌데 힌트만 줬는데 그런 문제제기 자체가 중요한 이제 사유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루카치 자기한테는 그 막스주의 미학 문학예술론을 전개할 때 계속 그거는 지한테 중요한 중거점이 됐다 그러거든요. 고민할 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카치한테는 루카치 사유도 계속 변해 나갈 거니까 해석도 조금씩 변한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는 생산 능력과 사회 구조상에 있어서는 미흡한 단계에 있었지만 그 뒤에서 대신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의 충족한 총체성, 거기서 총체성 개념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회였는데 더 커진 사회에 있어서는 분업이든지 계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각 사람들의 삶들이 파편화되고 전체 삶으로 그 시대를 그 이제 그런 거를 나중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텍스트를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 다루게 될 거니까요.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그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가 이제 1858년에 이걸 이제 글을 썼다 그랬잖아요. 쓰면서 1858년 초에 자기 연구를 소책자로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부정기적인 일련의 이제 시리즈 책으로 이렇게 낼 생각을 하고 베를린의 출판사 한 곳하고 출판 계약을 맺고 부정기적인 소책자로 책을 낼 생각을 하고 일권집필에 착수를 해요. 1858년 초부터. 그래서 1권을 완성한 게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한 이 책이에요. 이 1권을 완성을 해서 거기에 막스 스스로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1859년 1월에 출판사에 보내요. 그래서 이거는 1859년 6월에 발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막스가 자기 생전에 경제학 연구로 처음 출판을 한 책이에요. 물론 그 전에 글은 많이 썼지만 한 번도 출판이 된 적이 없었는데 막스가 살아생전에 처음 이 경제학 연구를 책으로 출판한 첫 번째 책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또 이제 2권을 막 써가지고 발행하려고 하다 또 계획을 바꿔요. 또 계획을, 막스 전기나 이런 거,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잊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전기를 쓴 게 있어요. 이름을 기억이, 가디언지 기자가 쓴 막스 전기인데 맨날 생각이 바뀌어, 막스는. 막 이렇게 막 진짜로 막 이렇게 깊게 이렇게 막 글 쓰다가도 딴일 해버리고 또 딴일 해버리고. 그거네 그 H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정신 그럴 수도 있을 수. 하여간 막 이렇게 막 떠버려. 막 이거 어마어마한 글 지금 막 나 쓰고 있고 이거 나오면 막 세상이 뒤집힐 거다는 식으로 막 하다가 보면 또 딴일 하고 있고 딴일 하고.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전기. 예. 근데 생각을 바꿔가 자본을 쓰려고 해요. 거의 원래는 아까 제일 처음에 책 6권 내고 뭐 그랬다가 자본에 관한 책을 4권으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고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쓰고 이게 막스가 자기 생전에 경제학 저작으로서는 최초로 발간된 거고 이 책에 영국에서 발간. 아니요 독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를린? 독일 예 독일 베를린 출판사예요. 베를린의
출판사 이름은 제가 안 적어놨는데 그 프란츠 둥케라는 출판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발간을 했다 그러네요. 그 최초의 책이고 이 책이 이제 자본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본의 출발점이 돼서 이 자본을 써요. 자본을 그 이제 1860년대 초반부터 1880년대 초반까지 그 자본을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본 1권은 1867년에 출판이 돼요. 이 막스가 살아있을 때, 자본 1권은 막스가 살아있을 때 출판이 되고, 67년에 출판이 됐는데, 막스는 83년에 사망을 하거든요. 83년에 사망을 해요. 이 2권, 3권은 막스가 죽고 난 뒤에 나와요. 그 엥겔스의 작업에 의해서. 못 알아본대요. 워낙 악필이고 그래가 막 글을 쓰는 거를 엥겔스 알면 제대로 읽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막스의 사유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은 엥겔스 말고 없는 거죠. 막스가 막 이래 막 써놨으면 아 이게 이 순서로 이어지겠구나. 거의 막스랑 거의 같은 생각을 뭐 일심동체 비슷했겠죠. 뭐 그 정도의 할 수 있는 사람은 엥겔스밖에 없었으니까 그 엥겔스가 막스 사후에 2권하고 3권을 엥겔스가 발간을 해내요. 엥겔스가 2권하고 3권을 발간하고 1885년에 2권, 1894년에 3권이 나와요. 그 다음에 1895년에 엥겔스도 사망을 하죠. 그런 식의 이런 여기 편집자 주를 참조해서 대략 지가 요 글이 나오고 자본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대략 소개를 드렸어요.